해밀턴의 그리스 로마 신화. 출판사 현대지성. 작가 이디스 해밀턴. 서미석 옮김. 황금 양털을 찾아서. 유럽에서 위대한 여정을 완수해낸 최초의 영웅은 바로 황금 양털을 찾아 나선 원정대의 대작이었습니다. 그는 오디세이아의 영웅이자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방랑자 오디세우스보다 한 세대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여정은 물론 해로를 통한 여행이었습니다. 강, 호수, 바다가 당시 유일한 고속도로였습니다. 육로는 없었습니다. 여행자들은 물 위에서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동일하게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밤에 항해를 할 수 없었으므로 폭풍우나 난파보다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괴물이나 마법사가 살고 있다 해도 일단 선원들은 배를 정박하기 위해 상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리스 외곽으로 여행할 경우 특히 더 그랬습니다.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아르고호를 타고 항해한 영웅들의 경험담만큼 이런 사실을 더 잘 입증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원정대가 수많은 위험과 맞서야 했던 항해가 실제 있었는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명성이 자자했던 영웅들로 몇몇은 그리스에서 최고라는 평을 받으며 그 모험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황금 양털 이야기는 그리스의 아타마스라는 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실증난 아내를 버리고 이노라는 공주와 재혼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네펠레는 자신의 두 아이, 그 중에서도 아들 프릭소스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네펠레는 후처인 이노가 제 소생의 아이가 왕국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려고 프릭소스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네펠레의 우려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왕비 이노 역시 위대한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는 테바이의 훌륭한 카드모스 왕이었습니다. 이노의 어머니와 세 자매도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노만은 전처의 어린 소생을 죽이려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교묘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온갖 수단을 써서 이노는 곡식의 모든 종자를 손에 넣었고 사람들이 씨로 뿌리기 전 그것을 모두 볶아버렸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추수 때가 되어도 수확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은 사람을 시켜 이 무서운 재앙을 맞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신탁을 물으러 보냈습니다. 이노는 그 사절을 매수해 전처 소생의 어린 왕자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다시는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신탁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사 직전에 처한 사람들은 왕에게 어린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후대 그리스인들은 사람 제물을 바친다는 것을 지금의 우리만큼이나 끔찍하게 여겼기 때문에 인신제사가 등장할 때면 이야기는 덜 충격적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전해집니다. 마침내 소년이 제물이 되기 위해 제단에 끌려갔을 때 순금 양털을 지닌 놀라운 숫양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프릭소스와 그의 여동생을 잡아채 등에 싣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양은 아이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 헤르메스가 보내준 양이었습니다. 남매가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해협을 건널 무렵 이름이 헬레인 여동생이 그만 물에 빠져서 익사합니다. 그래서 그 해협은 소녀 이름을 따서 헬레의 바다, 즉 헬레스폰트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잃었지만 프릭소스는 불순한 바다 주변에 위치한 콜키스라는 지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콜키스인들은 매우 사나운 민족이었지만 프릭소스에게는 친절했고 그들의 왕인 아이에테스는 제 딸 중 한 명과 프릭소스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프릭소스가 무사히 살아난 보답으로 자신을 구해준 순양을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친 것은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프릭소스는 그렇게 했고 순양의 귀중한 황금 양털은 아이에테스 왕에게 바쳤습니다. 한편 프릭소스에게는 그리스의 적법한 왕인 아저씨가 한 명 있었지만 펠리아스라는 조카에게 왕국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왕의 어린아들이자 왕국의 정당한 계승자인 이아손은 아무도 모르게 안전한 장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아손은 장성한 후 대담하게 사악한 사촌을 찾아가 왕국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왕위를 찬탈했던 펠리아스는 친족 손에 죽게 될 것이며 자신을 죽일 장본인은 신발을 한 짝만 신고 나타나므로 이런 자를 조심하라는 신탁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시내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부분은 훌륭하게 차려입었는데 유독 한쪽 발만 맨발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늠름한 사지에 잘 맞는 옷에 어깨 위로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표범 가죽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머리칼은 깎지 않은 채 뒤로 넘겨 찰랑거렸습니다. 그는 곧장 시내로 들어가 겁도 없이 시장에 들어섰는데 마침 그날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청년을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청년을 바라보며 서로 말했습니다. 저 청년은 아폴론인가? 아니면 아프로디테의 남편인가? 포세이돈의 용감한 아들도 아닐 텐데 이미 죽었으니 말이야. 사람들은 수군대며 서로 묻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펠리아스가 황급히 나타나 청년의 한쪽 신발만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펠리아스는 공포를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낯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부친의 고향은 어디인가? 절대 거짓말하거나 숨기려 들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보게. 청년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문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고향에 온 것입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정당하게 통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제우스께서 제 아버지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사촌이며 사람들은 저를 이아손이라 부릅니다. 당신과 저는 무력에 의지하지 말고 정의로운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축대와 소와 농토 등 당신이 소유한 재산은 모두 그대로 가지십시오. 하지만 군주의 주권과 왕관만은 제게 양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거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펠리아스는 이아손에게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네. 죽은 브릭소스는 우리에게 황금 양털을 되찾아오라고 명령했다네. 그래야만 자신의 영혼이 이곳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신탁이 그렇게 말했다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자네는 이제 막 청춘의 꽃이 만발하는 절정에 있지 않은가. 그러니 자네가 이 원정을 맡아주지 않겠나. 그러면 나는 제우스를 증인으로 왕국과 통치권을 자네에게 넘겨주겠다고 맹세하겠네. 펠리아스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심 그 일을 제대로 완수해낼 수 없을 뿐더러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편 위대한 모험을 한다는 생각에 이아손은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이아손은 그 자리에서 펠리아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 항해를 할 것이라고 방방곡곡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리스의 청년들이 기꺼이 그 도전에 응했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고귀한 이들이 원정대에 참여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위대한 헤라클레스도 있었고
음악의 달인 오르페우스, 형제인 폴리데우케스와 함께 온 카스토르,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를 비롯해 다른 많은 영웅도 참가했습니다. 이아손을 돕는 신은 헤라로 모든 영웅의 가슴 속에 어머니 옆에 편히 머물며 아무 모험도 없이 사느니 죽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료들과 함께 용맹에 비할 데 없는 영약을 들이키고 싶은 열망이 활활 타오르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아르고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아손은 두 손에 커다란 황금잔을 들고 바다 신들에게 바치는 제주를 쏟아부으며 제우스의 창인 번개가 원정대의 길이 곧게 펼쳐지도록 인도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커다란 위험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원 중 일부는 비할 데 없는 용맹의 잔을 들이키려다 그 대가로 목숨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원정대는 가장 먼저 여인들만 살고 있는 이상한 렘노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남자들의 대항에 반란을 일으켜 늙은 왕 한 명을 제외한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늙은 왕의 딸이며 여인들의 지도자인 휩시필레는 아버지만은 살려주어 커다란 빈통에 태워 바다로 뛰어보냈고 상자 안에 타고 있던 노왕은 안전하게 육지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여인들이 아르고호의 선원들만은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떠나기 전에 음식과 포도주, 옷가지 등 훌륭한 선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렘노스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르고호의 선원들은 일행 중에서 헤라클레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술시중을 들던 힐라스라는 청년이 샘가로 물을 길러갔는데 양동이에 물을 퍼담는 순간 장미꽃 홍조를 띤 그의 아름다움에 반한 물의 님프가 입맞추려고 그를 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님프가 힐라스 목에 팔을 두르고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물 위에서 힐라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청년의 이름을 부르며 해변부터 숲속 깊은 곳까지 미친 듯이 뒤지며 뛰어다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황금 양털이고 아르고호 동료들이고 간에 힐라스가 아닌 것은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배는 그를 남겨둔 채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아르고호 일행이 겪은 다음 모험은 하르피아들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하르피아는 갈고리 같은 부리와 발톱을 지닌 무시무시한 새로 떠나면서 다른 생물들에게 구역질을 일으키는 지독한 오물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르고호 선원들이 밤에 배를 정박한 곳에는 혼자 쓸쓸하고 비참하게 사는 노인 한 명이 있었는데 진실만 말하는 아폴론이 한때 그 노인에게 예언의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번도 어긋나는 법 없이 정확히 예견했고 이는 항상 자신이 하려는 모든 일을 수수께끼로 포장하기 좋아했던 제우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제우스가 제 일을 모두 감추기 바랐던 이유는 아마도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헤라를 의식해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우스는 노인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렸습니다. 노인이 뭐든 먹으려 하면 이른바 제우스의 사냥개들이라 부르는 하르피아들이 쏜살같이 내려와 음식 위에 오물을 뿌려 아무도 그 음식을 먹기는커녕 악취도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르고 선원들이 가엾은 노인 피네우스를 보았을 때 그는 기운 없이 벌벌 떨며 오그라든 발로 기다시피 걷고 뼈 위에 앙상한 살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네우스는 아르고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며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는 예지력으로 아르고 일행에 참가한 두 사람, 북풍인 보레아스의 아들들에 의해서만 하르피아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선원은 노인을 동정하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보레아스의 두 아들을 도와주겠다고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일행의 다른 사람들이 노인을 위해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간 동안 보레아스의 두 아들이 칼을 뽑아든 채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노인이 먹을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끔찍한 괴물들이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먹을 것을 다 먹어치운 뒤 참을 수 없는 악취만 남겨놓고 다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북풍의 바람처럼 빠른 아들들이 하르피아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곧 새들을 따라잡아 칼로 내리쳤습니다. 만일 신들의 무지개 전령인 이리스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새들을 산산조각 내버렸을 것입니다. 이리스는 제우스의 사냥개들을 죽이면 안 된다며 대신 한 번 맹세를 하면 절대 깰 수 없는 스틱스 강에 대고 새들이 다시는 피네우스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쁘게 돌아와 노인을 안심시켰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노인도 기쁨에 겨워 밤새 영웅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피네우스는 아르고 일행 앞에 놓인 위험에 관해 현명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위를 에워싼 바다가 들끓듯 파도쳐 오를 때 바위 두 개가 끝없이 서로 충돌하는 심플레가데스를 알려주었습니다. 피네우스는 그 사이를 통과하는 방법은 우선 비둘기로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가 무사히 빠져나가면 그들도 통과할 기회를 얻지만 비둘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위 사이에 부딪힌다면 황금 양털을 얻을 모든 희망은 포기하고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출발한 아르고 일행은 곧 서로 부딪히고 있는 커다란 두 바위를 만났습니다. 그곳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일단 비둘기를 놓아주고 빠져나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비둘기는 그 사이로 날아가더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단지 꽁지깃털 끝부분만 바위가 다시 부딪힐 때 끼어 떨어져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영웅들은 비둘기 뒤를 쫓아 최대한 빨리 바위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바위가 벌어지자 노잡이들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 앞으로 나아갔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도 바위들이 다시 충돌할 때 배후미의 장식 끝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간발의 차로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통과한 이후로 바위들은 서로 단단히 붙어버려 더 이상 뱃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전사들인 아마존족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묘하게도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ним프인 상냥한 하르모니아의 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아버지는 바로 전쟁의 신 아레스였는데 그들은 모친이 아닌 부친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영웅들은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과 전투를 벌이려 했습니다. 아마존들은 그리 만만한 적수가 아니었으므로 유혈극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 순풍이 불어 영웅들은 그곳을 재빨리 벗어났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면서 아르고 선원들은 카우카소스 산과 저 높이 바위에 묶여있는 프로메테우스를 흘낏 보았고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간으로 피해 향연을 벌이려고 커다란 날개를 퍼덕거리며 내려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항해해 해가 질 무렵에 황금 양털이 있는 나라 콜키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들은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저 위 올림포스에서도 아르고 일행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편 그들이 처한 위험을 걱정한 헤라는 아프로디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헤라는 아프로디테의 친구가 아니었으므로 갑작스런 방문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포스의 위대한 왕비가 도움을 요청하자 경외심에 사로잡힌 아프로디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여신은 함께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큐피드를 시켜 콜키스 왕의 딸이 이아손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이아손에게 그보다 좋은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이 메데이아인 그 공주는 강력한 마술을 부리는 자였습니다. 그녀가 어둠의 마법을 아르고 선원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큐피드를 찾아가서 귀여운 장난감인 빛나는 황금색과 짙푸른 에나멜 공을 줄 테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몹시 기뻐한 큐피드는 활과 화살통을 들고 올림포스에서 내려와 광활한 허공을 가로질러 콜키스로 갔습니다. 그동안 영웅들은 콜키스의 왕에게 황금 양털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헤라가 짙은 안개로 에워쌌기 때문에 도중에 골치 아픈 일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궁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영웅들이 궁전 입구에 도착하자 안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문지기는 눈부신 젊은 이방인 무리를 금세 알아보았고 공손하게 안내했고 왕에게 방문을 알렸습니다. 왕은 갑자기 방문한 영웅들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시종들은 불을 지펴 목욕물을 데우고 음식을 준비하는 등 손님 맞이로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메데이아 공주는 손님들을 보고 싶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메데이아의 시선이 이아손을 향하자 큐피드는 재빨리 활을 당겨 그녀의 가슴 깊이 화살을 박아 넣었습니다. 화살은 곧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랐고 메데이아의 영혼은 달콤한 고통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메데이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가 붉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놀라고 부끄러워 메데이아는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영웅들이 몸을 씻고 맛있는 식사와 술로 원기를 되찾은 후에야 비로소 아이에테스 왕은 그들이 누구이며 이곳에 오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손님의 욕구를 채우기 전에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은 대단한 신뢰로 여겼습니다. 이아손이 자신들은 모두 신들의 아들이거나 손자로 아이에테스 왕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대가로 황금 양털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리스에서부터 항해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테스 왕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에테스 왕은 분노가 크게 일었습니다. 그리스인들처럼 아이에테스 왕도 이방인을 싫어했습니다. 속으로 그는 저들을 자신의 나라에서 멀리 내쫓아버리면 좋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들이 내 식탁에서 식사만 하지 않았더라도 죽여버렸을 텐데. 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에테스 왕은 이아손에게 자신은 용감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원한도 품은 적이 없다며 만일 그들이 용감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기꺼이 황금 양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시험하는 방법은 오직 나 자신이 했던 방법으로 해야만 하오. 그 시험이란 바로 왕이 소유하고 있는 바른 청동이며 타오르는 불길을 내뿜는 황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 그 황소로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용의 이빨을 씨앗처럼 밭고랑에 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빨들은 곧바로 무장한 병사들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려고 다가서면 모조리 없애야만 했기 때문에 끔찍한 추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해냈고 나만큼 용감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황금 양털을 주겠소. 잠시 이하손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자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이하손은 대답했습니다. 비록 제가 죽을 운명일지라도 그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이하손은 벌떡 일어서서 밤을 나기 위해 동료들을 이끌고 배로 돌아갔습니다. 메데이아의 마음도 이하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하손이 궁전을 떠나 있는 긴 밤 동안 메데이아는 아름답고 우아한 이하손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고 그의 속삭임이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메데이아의 가슴은 이하손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슨 계략을 짜고 있는지 추측해 보았습니다. 한편 배로 돌아간 영웅들은 회의를 열고 각자 자신이 시험을 떠맡게 해달라고 이하손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이하손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아이에테스 왕의 손자 중 전에 이하손이 목숨을 구해주었던 사람이 나타나 메데이아가 지니고 있는 마법의 힘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메데이아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별과 달까지도 멈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데이아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녀는 이하손이 황소들을 정복하고 용의 이빨에서 생겨난 용사들을 처치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희망이 보이는 유일한 계획이므로 영웅들은 이미 사랑의 신 큐피드가 해놓은 일은 모른 채 이하손에게 궁전으로 되돌아가 메데이아의 도움을 얻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메데이아는 방에 홀로 앉아 낯선 이방인을 너무나 좋아해 아버지를 배신하면 영원히 수치스러울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아. 메데이아는 독초가 담긴 병을 들었지만 잠시 세상에 존재하는 즐거운 모든 일과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태양도 어느 때보다 감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메데이아는 약병을 치웠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마법의 힘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메데이아에게는 온몸에 바르면 하루 동안은 안전하게 지켜주는 마법의 연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르기만 하면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연고는 프로메테우스의 피가 대지에 떨어졌을 때 처음으로 피어난 식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메데이아는 연고를 가슴 안쪽에 품고 이하손이 목숨을 구해주었던 왕자인 조카를 찾아갔습니다. 메데이아가 이미 결심한 줄도 모르고 그 부탁을 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조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당장 조카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조카를 배로 보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약속 장소에서 자신과 만나자는 말을 이하손에게 전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하손은 당장 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하손이 메데이아를 만나러 가는 길에 헤라는 빛나는 광채를 뿌려주어 그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모습에 놀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하손이 도착했을 때 메데이아는 마치 심장이 자신을 떠나 그에게로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둑한 안개가 눈을 가린 듯 움직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소나무들처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얼굴만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뒤흔들면 소나무 잎사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도 사랑의 숨결에 동요되어 서로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운명이었습니다.
이하손이 먼저 말을 꺼내 인정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하손은 한 가닥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메데이아를 보면 분명 마음까지도 너그러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메데이아는 이하손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메데이아는 자신의 감정을 당장이라도 모두 쏟아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마법의 연고가 든 상자를 꺼내 이하손에게 주었습니다. 이하손이 요구했다면 메데이아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무안의 땅으로 시선을 떨군 채 서 있다가 사랑의 욕망에 웃음 지으며 다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메데이아는 마법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법의 연고를 이하손의 무기에도 발라놓으면 자신뿐 아니라 무기들도 그날 하루만큼은 강력해진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하손을 공격하려 덤벼드는 용의 이빨에서 나온 용사들이 너무 많을 경우 그들 한가운데로 커다란 바위를 집어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용사들은 이하손에서 바위로 관심을 돌려 바위를 차지하려고 서로 전부 죽일 때까지 다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궁전으로 되돌아가야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일단 무사히 고향에 도착하게 되면 저 메데이아를 잊지 마세요. 저도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테니까요. 이하손도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소. 당신이 만일 그리스로 온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베풀어준 호의로 추앙받을 것이며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당신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메데이아는 궁전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배신한 자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하손은 배로 돌아가 동료 2명을 보내 용의 이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동안 이하손은 메데이아에게서 받은 연고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연고에 손을 대자 억누를 수 없는 강인한 힘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영웅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에트스 왕과 콜키스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들판에 이하손 일행이 도착했을 때 우리에서 뛰쳐나와 불꽃을 뿜어대는 황소들을 보자 영웅들에게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이하손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커다란 바위가 파도에 맞서듯 무시무시한 황소들과 맞섰습니다. 이하손이 먼저 한 마리를, 그 다음 다른 한 마리도 제 앞에 무릎을 꿇리고 멍에를 씌워 꽉 조이자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대단한 용맹에 매우 놀랐습니다. 이하손은 쟁기를 땅속 깊숙이 박아 넣으며 소들을 밭 위로 몰았고 밭고랑 사이로는 용의 이빨을 뿌렸습니다. 씨 뿌리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벌써 수확물이 맺히기 시작해 완전 무장한 용사들이 이하손을 공격하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하손은 메데이아의 말을 기억하며 그들 한가운데로 커다란 바위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용사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바위를 차지하려고 서로 죽이며 창 아래로 한 명씩 쓰러지자 밭고랑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이하손의 싸움은 승리로 끝났고 아이에트스 왕은 속이 쓰렸습니다. 한편 왕은 궁전으로 돌아오며 영웅들을 배반할 음모를 꾸며 결코 황금 양털을 내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헤라도 영웅들을 도와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이하손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갈등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메데이아를 부추겨 이하손과 함께 도망칠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메데이아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배로 갔습니다. 한편 배에서는 승리에 취한 영웅들이 다가오는 위험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들의 행운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메데이아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황금 양털을 손에 넣고 도망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뱀 한 마리가 양털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그 뱀을 잠들도록 얼을 수 있으니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데이아는 고통스럽게 말을 이어갔지만 기쁨에 찬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상냥하게 일으켜 세워 꼭 끌어안고는 그리스로 돌아가면 메데이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배에 태우고 그녀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서 황금 양털이 걸려있는 신성한 작은 숲에 이르렀습니다. 양털을 지키고 있는 뱀은 무시무시했지만 메데이아가 겁없이 성큰 뱀에게 다가가 달콤한 마법의 노래로 잠재웠습니다. 그러자 이아손은 나무에 걸려있던 황금 양털을 재빨리 걷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가는 길을 재촉해 먼동이 틀 무렵 배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선원 중에서도 가장 힘센 사람들을 노자비로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강을 따라 내려가 바다에 도착할 무렵까지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이미 그 소식은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제 아들 메데이아의 동생인 압시르토스에게 이아손을 뒤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압시르토스의 군사는 대규모였기 때문에 아르고호의 승선한 소수의 영웅 일행으로서는 그들을 물리치거나 도망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데이아가 그들을 다시 구해주었는데 이번에는 매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메데이아가 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에 따르면 메데이아가 동생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약속 장소에서 밤에 자신을 만나준다면 양털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유인했다고 합니다. 아무 의심 없이 나타난 압시르토스를 숨어있던 이아손이 내리쳤고 움찔 물러서는 누이 메데이아의 은빛 옷자락에는 어느새 동생의 검붉은 피가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장이 죽자 아르고호를 뒤쫓던 군사들은 혼란에 휩싸여 뿔뿔이 흩어졌고 영웅들에게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혹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압시르토스는 메데이아와 함께 아르고호를 타고 떠났고 그들 일행을 뒤쫓은 사람은 아이에테스 왕이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왕의 배가 그들을 거의 따라왔을 때 메데이아가 직접 동생을 쳐서 죽인 뒤 사지를 잘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멈추었고 덕분에 아르고호가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무렵 아르고호 선원들이 겪은 모험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모험 중 끔찍했던 것은 스킬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가파른 바위와 바닷물이 영원히 포효하며 솟구쳐 오르고 성난 파도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치솟는 카리브디스의 소용돌이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라가 굽어보고 있었으므로 바다의 님프들은 재빨리 아르고호 일행을 안내해야 했고 배를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레타에서 어려운 모험을 겪었습니다. 메데이아가 없었다면 일행은 그곳에 착륙했을 것입니다. 메데이아는 그곳에 고대 청동족의 마지막 사람인 탈로스가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탈로스는 발목을 제외한 모든 곳이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발목이 유일한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메데이아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어느새 나타난 탈로스는 보기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면 바위로 배를 산산조각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행이 노를 놓고 잠시 쉬는 사이 메데이아는 무릎을 꿇고 하데스의 사냥개들에게 어서 와서 탈로스를 없애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서운 악의 힘이 메데이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청동인간이 아르고우에 던지려고 끝이 뾰족한 산봉우리를 들어 올리던 중 발목을 살짝 긁히자 갑자기 상처에서 피가 분출하더니 마침내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탈로스가 완전히 죽자 영웅들은 비로소 무태 내릴 수 있었고 아직 남은 항해를 위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모두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이아손은 메데이아와 함께 황금 양털을 가지고 펠리아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펠리아스의 사악함을 꼭 갚아주고 말겠노라고 결심한 이아손은 자신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던 메데이아에게 또 한 번 도움을 청했습니다. 메데이아는 교묘한 책략을 써서 펠리아스를 죽였습니다.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메데이아는 노인을 다시 회춘하게 하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입증하듯 딸들 앞에서 나이를 먹어 쇠잔한 순양을 토막 내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주문을 외니 금세 물속에서 순양의 사지가 솟아나와 힘차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광경을 본 펠리아스의 딸들은 메데이아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에게 강력한 수면제를 주고 딸들에게 아버지를 토막내라고 시켰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다시 젊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만은 선뜻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딸들은 끔찍한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아버지의 동강난 토막들을 물속에 넣고 다시 젊어진 아버지로 바꾸는 마법의 주문을 외울 메데이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메데이아는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궁전에서도 도시에서도 이미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그제야 딸들은 끔찍하게도 제 손으로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아손은 비로소 부모에 대한 원수를 갚았습니다. 메데이아가 이아손의 아버지에게 생명을 되찾아주고 다시 젊어지게 한 후 영원한 젊음의 비밀을 이아손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껏 좋은 짓이든 사악한 짓이든 오로지 이아손을 위해 행한 것인데 그 결과 메데이아가 얻은 보답은 이아손의 배신이었습니다. 펠리아스가 죽은 후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코린토스로 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도 둘이나 태어났지만 쫓겨다니던 메데이아에게는 모든 유배 생활이 늘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이아손을 향한 불타는 사랑 덕분에 메데이아는 가족과 조국을 잃은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아손은 겉보기에는 훌륭한 영웅이었지만 이후 그가 보여준 것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비열한 태도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아손이 코린토스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이아손은 메데이아의 사랑이나 그에 대한 보답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야망만 불태웠습니다. 이아손의 배신에 터질 듯한 고통에 사로잡힌 메데이아가 쏟아낸 말을 듣고 코린토스의 왕은 그녀가 자신의 딸을 해칠까 두려웠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으로 봐서는 왕은 유난히 남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왕은 당장 메데이아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데이아에게 죽음만큼이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추방당한 여인은 저 자신도 아이들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메데이아는 자기가 당한 치욕과 비참한 상황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삶을 끝내버릴까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고향을 떠올리기도 하고 자기 손으로 죽인 동생과 펠리아스의 피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는 것에 전율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이 모양 이 꼴로 비참하게 만든 이하손에 대해 무모하리라 많지 열정적이었던 헌신을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을 때 이하손이 나타났습니다. 메데이아는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하손은 지금 메데이아 곁에 있었지만 이미 헌신짝처럼 버림받아 이하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하손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여기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하손은 메데이아의 기질이 얼마나 통제하기가 어려운지 진작부터 알았다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신부에 대해 메데이아가 어리석게도 독서를 퍼붓지만 않았더라면 코린토스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메데이아를 위해 최선을 다해노라고 했습니다. 메데이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추방으로 그친 것도 다 자신이 애쓴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하손은 왕을 설득하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하손은 자신이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메데이아를 찾아온 것이며 넉넉한 황금과 여행에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메데이아의 상처받은 분노가 일시에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이하손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메데이아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든 아프로디테이며 문명화된 나라인 그리스로 데려와 준 것에 오히려 메데이아가 자신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메데이아를 위해 그녀가 아르고 선원들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메데이아가 상식이 있는 여인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결혼식을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코린토스 왕가와의 결연은 메데이아뿐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에게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데이아가 추방되는 것은 오로지 그녀 자신의 과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비록 어떠한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메데이아는 총명했습니다. 메데이아는 이하손이 주는 금을 받지 않겠다는 말 외에는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메데이아가 이하손에게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화가 나서 휙 나가버리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란. 바로 그 순간부터 메데이아는 복수를 결심했고 물론 어떻게 할지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데이아는 이하손의 신부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찌해야 할까? 메데이아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주를 죽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야. 메데이아는 장롱에서 매우 아름다운 드레스를 한 벌 꺼냈습니다. 그 옷에 치명적인 독약을 바르고 상자에 담은 뒤 아들들에게 그것을 새 신부에게 가져다 주라고 보냈습니다. 새 신부가 그 옷을 당장 입는 것으로 자신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주는 선물을 감사히 받고
메데이아의 제의에 찬성했습니다. 공주가 옷을 입자마자 끔찍하게 타는 듯한 불길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진 공주의 살점은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한편 메데이아는 자신의 계획이 달성된 뒤 끔찍한 일을 하나 더 저지르기로 마음먹습니다. 자기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노예로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메데이아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쌍한 것들을 낯선 이방인 밑에서 학대당하며 살게 할 수는 없어. 메데이아가 자기 신부에게 한 짓에 미칠 듯 분노한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자신의 두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고 메데이아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용들이 끄는 마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아손이 제 탓은 하지 않는 채 메데이아에게만 욕설을 퍼붓는 동안 메데이아를 태운 마차는 허공으로 날아가 곧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밀턴의 저서는 신화를 주제로 하는 모든 책들을 비교하는 기준이 된 고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위대한 이야기들은 수많은 서양 문학의 원천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전 문학에 대한 이해와 애정으로 유명한 에디스 해밀턴은 오늘날의 독자들을 위하여 이 위대한 신화를 원전히 간직한 운치와 흥미로움을 유지하며 다시 풀어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자세한 서론, 그리스 로마 신명대조, 신화에 등장하는 주요 신과 인물들의 가계도 자료를 비롯하여 명화,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를 총 88장 수록하여 신화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우스, 아프로디테, 헤라클레스, 오이디푸스, 트로이의 목마 등 다양한 신과 영웅들이 펼치는 놀라운 이야기의 세계가 펼쳐지는 책입니다.